상승세를 탄 정유 석유주 공포의 매수는 우리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국의 정유석유 업체에 관련해서 인도 시장에선 성장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관련한 한국의 국내 시장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좀 공포에서 상승세를 타고 갈지 그런 부분들도 좀 걱정되실 것 같아서요. 원유 가격의 상승세 그 이유와 원인 전망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신희 팀장님 정리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급적인 측면, 두 번째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공급적인 측면에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유가에 대한 출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그동안 이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이팔 전쟁 쪽에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들 전면전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쏜다든지 혹은 뉴스에 대한 플로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계속 리스크를 좀 커지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마무리가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중동 쪽에서의 마무리가 좀 봉합이 잘 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이 이슈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더 출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WTI가 80달러를 크게 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쏙 빠지게 되었을 때 또 유가가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 지금은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우리의 생각보다는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적인 측면에서 리비아 쪽이 또 원유에 대한 생산과 수출에 대한 중단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 결국 공급적인 부분에서 다소 제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중단이 되고 있고 또 중단이 되지 않을까,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두려움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가격을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거나 혹은 공급이 다소 제한적이거나 이 부분에서 가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공급단에서의 좀 조절이 나오게 되는 것은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공급적인 부분에서의 제한적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오긴 했는데 결국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물론 그게 좀 킥포인트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공급 부분에서는 좀 제한적이긴 하나 단기적인 이슈로 보실 필요가 단기이기 있고요.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니까 수요적인 측면에서 맞춰주는 게 중요한 거네요. 네, 결국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확실시가 되고 있는데 물론 금리 인하가 되면서 다시 한번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크게 나와줄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의 수요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에 지금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나와주긴 하나 다소 제한적인 흐름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전망을 본다면 일단 중국 시장 쪽의 파이가 크니까 여기서의 수요에 따라서 이 시장에 대한 업황 분위기가 좀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공급 측면 중에서는 공급적인 측면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지 또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실제로도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주가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전 공포가 확대된다.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확전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변수가 또 우리 시장에 되진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한국 경제 이런 시장 이슈들이 뇌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은 전 산업에 있어서 이제 그 어떤 석유나 이런 부분이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증가하는 부분을 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수입하는 그 원유에서 이 한 70% 이상은 이제 중동 쪽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쪽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중동으로 수입을 하는 원유가 상승했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우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실질적으로 어떤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입하는 어떤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수출 금액이 는다는 게 아니라 경상 흑자 수지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항상 반복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유의 상승 그러니까 그 원인은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겠지만 결론 상승했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분명히 타격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10개월 연속 이제 수출 부분이 지금 증가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뭐 하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출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런 부분에서 흑자 폭이 줄어든다는 전제가 좀 깔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도 좀 의미는 분명히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여러 배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글쎄요. 근데 우선 결국은 어떤 시나리오를 짠다고 하더라도 유가를 수입하는 부분을 뭐 어떤 뭐 비축을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뭐 급격하게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상승은 아무튼 경제에는 정말 안 좋은 그런 상황, 그 유가 상승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분명히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동전의 변수가 우리 시장의 경제를 흔들 수 있다라는 건 유가 때문인데 경제 흑자 수지가 좀 줄어들면서 유가의 상승에 좀 타격을 준다. 한마디로는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안 미칠 수 없는 요인이다라고 좀 정리를 내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국 정유업계가 중동산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좀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저는 이 생각이 들던데요. 팀장님 입장에선 어떤 부분들을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과제를 뭐부터 풀어야 될까요? 결국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결국 지금 항상 또 공급적인 리스크가 나왔을 때 또 이제 그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으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뭐 미국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중동산에 대한 원유 비중이 72%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1년도에 58%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 좀 안정적으로 원유를 좀 수입할 수 있는 중동 쪽에 대한 비중이 크게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유가에 대한 출렁임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좀 촉각을 세우고 있긴 하나 실제로 유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실제로 원유를 이제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제한적이긴 하나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이란이 과연 참전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란 같은 경우가 생산 쪽을 좀 진행하고 있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또 봉쇄할 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 배를 이제 막게 되면은 또 이제 돌고 돌아서 또 이제 늦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지금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고 결국 정유사들이 또 이제 열심히 힘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죄송합니다. 너무 맞는 말이라서 그랬네요. 우리가 할 건 없고요. 정유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일단 수입처를 좀 다양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에만 좀 몰입하거나 비중 확대하면 위험하잖아요.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사업도 비중 있게 다양한 좀 사업처들, 수입처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석유주 수혜를 좀 기대하는 이유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수혜를 기대하는 거, 뭐 금리나 원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장님께서 쉽게 설명해주면 좀 저희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 이런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제 원화가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됐을 때 지금 이제 유가가 좀 오르는 뭐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근데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여기죠. 지금은 이제 환율에 의한 뭐 유가에 대한 그 변동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달러가 뭐 강세되는 부분이 유가도 상승 이런 구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가가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뭐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 뭐 같은 양의 원유를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뭐 달러에 대한 약세에 대한 부분을 그만큼 더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뭐 그 전에 이제 물가가 오르고 이제 환율 오르고 유가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약간 역의 관계가 좀 성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일정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동 쪽에서의 이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원유가 생산되는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뭐 공급이나 수요도 일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에 의한 단순 어떤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의 좀 상승 부분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뭐 석유 정유주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비용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달러에 대한 약소 부분을 좀 받쳐줘서 큰 영향 없지만 다만 이제 지금은 레깅 효과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가가 오르면서 그 전에 좀 싸게 샀던 이 원유에 의한 이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의 마진 부분으로 좀 전가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가 상승은 그 정유 화학 기업들한테는 마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석유, 정유, 화학 기업에게는 현재가 그냥 한마디로 마진 올리기 제일 좋은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에너지의 필요성도 굉장히 많고 이제는 석유 많이 쓰면 안 된다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 석유 수요는 좀 줄어드는 거예요? 아주 일차원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걸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은 줄어들 수가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속도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석유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뭐 자동차도 그쵸.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뭐 이제 항공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전방적으로 썼는데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탈탄소라는 부분들에서 기조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책이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긴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미국 쪽에 대한 대선들 해리스냐 혹은 트럼프냐에 따라서 지금 이 속도가 조금 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바이든 대통령의 시대를 보면은 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기조가 확고하게 나와주면서 그쪽 정책에 대한 돈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더 갈 거야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기존 전통 에너지 쪽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탈탄소에 대한 기조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사람들의 인식 자체는 뭐 전기차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 이제 항공이 SAF라고 또 이제 탄소를 한 10분의 1 정도 네. 줄이는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전통적인 석유는 또 수요가 조금씩은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쪽에서의 수요가 정말 과연 감소하는지 여부까지도 우리가 한 번은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석유를 쓰는 거에 대한 수요는 속도는 달라질지언정 줄어들기는 맞다. 하지만 이제 미 대선에서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감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정유 석유주 수혜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긍정적으로 이걸 보는지, 그럼 이거 단타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좀 장기로 가져가야 돼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좀 일단 강세일 건가? 사장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얼마나 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좀 단기적일 것 같아요. 단기적 가능성이 큰데 우선 지금 현재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 이제 유가와 연동하는 부분이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가 중동 쪽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동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중동 쪽 그 어떤 전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예측을 하면서 이런 정유화학주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뭐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증권시장 쪽에서 좀 정체적인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들어와서 움직이는 부분을 굉장히 좀 싫어하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이슈에 의한 지금 상황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주가는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결론은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은 이 정유, 어떤 석유, 화학 그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갈 거다. 물론 이제 이 레깅 효과나 정제 마진 쪽은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공시로 통하겠지만 결론은 이 석유화학 제품이 잘 팔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유가가 올랐을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잘 팔리지 않으면은 정제 마진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가장 이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처가 지금 거의 이제 중국 쪽이 가장 크잖아요. 근데 중국 쪽 경기가 뭐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쪽에서의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잘 팔리면서 한마디로 유가 오르면서 정제 마진이 개선된다. 지금 이런 모습은 보여주진 않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실적을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거는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현재 전쟁이 나고 있는 지역이 원유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떤 공급적인 차질에 의한 실질적인 어떤 유가에 대한 어떤 그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저는 보장도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유화학주들이 안 좋다라는 것보다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트레이딩 전략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은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결국 한마디로는 좀 단기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로 찍히는 실적들이 좀 잘 나와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적으로 좀 어렵지 않냐라는 측면인 건데요.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그럼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는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죠? 자, 마감 전에 담아볼 관련주들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GS 흥구석유, 극동유화, 그리고 하나오션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원픽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시은 팀장님은 하나오션 들고 오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백구동인가요? 아니면 또 어디로 봐야 될까요? 왜 하나오션일까? 정유석유주의 하나오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얘기해 주신다면? 사실 석유주로 좀 골랐을 때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특히 정유주를 보게 되었을 때는 뭐 전통적인 정유주, 뭐 S-오일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는지 혹은 중앙 에너비스처럼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S-오일과 같은 전통적인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긴 하나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다고 내 돈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대로예요. 뭔가 시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 이 부분은 좀 이제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앙 네. 에너비스처럼 이제 트레이딩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세가 나왔을 때 짧게 매매하는 전략이 조금 더 여기도 유효하다라고 단기 보시면 투자로. 좋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장 마감할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정유 쪽에서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러면 에너지 쪽 혹은 그쪽으로 시각을 넓혀 보면은 하나오션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 조선주들이 맞아요.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이탈이 나오고 약간 부진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도 쪽에서의 흐름들이 그렇게까지 잘 나와주고 있진 않지만 하나오션 최근 들어서 시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동안
조선주들 52주 신고가 달렸을 때 하나오션 혼자서 제한적인 흐름들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 상당히 높고 MRO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조선 쪽에 대한 기대감이 돌게 되었을 때 덜 오른 쪽은 또 누굴까? 이런 내용들이 그런 나올 것도 수밖에 궁금해요. 없어서 네.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오션 쪽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거기다가 조선 쪽에 대한 코멘트를 살짝 더 드려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물론 이제 수출주입니다. 수출주이다 그렇죠. 보니까 환율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수출주 중에서도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또 뒷받침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또 하반기에도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라는 기대하고 생각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오션. 자, 우리 뭐 댓글에서도 하나오션은 저 종목 있었는데요 라고 했는데 수급도 돌아오고 있고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나쁘지 않고 가격 메리트도 좋다. 이렇게 해서 하나오션을 또 관심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